네, 안녕하세요. 우리 블라블라스를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되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2달 만인 것 같은데. 네. 다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명씩 다 이슈가 있었어. 간접적인 피해를 받았죠, 사실. 직접적인 건 아닌데 다 가족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 한 번씩 해주시죠. 아초입니다. 공반장입니다. 네, 김 사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편에는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주제 정했던 좀 따끈하지 않아. 사실 원래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딱 재임하면서 그때 그 주차와 함께 좀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거 해보자고 했는데 2달이 지나면서 그거 잘하고 있던데? 사실 복원이 아니잖아요. 재구조화인지 복원인지 이게 이름을 참 잘죠. 언제 뭐 구조화했다고 또 재구조화. 그럼 뭐 재구조화가 또 있나? 아무튼 재구조화죠. 네. 재구조화가 되어 왔죠. 광화문 광장은. 그럼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어떻게 계속 바뀌어 왔는지, 그러니까 바뀔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구조화 이슈는 사실은 처음 광장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중앙에 광장이 있을 때, 이게 2006년에 오세훈 시장이 처음 집권했을 때 한 거죠. 그때 이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장이 어디 있었으면 좋겠냐라는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그때 이제 중앙, 평측, 양측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중앙이 50%까지는 아닌데 40몇 % 정도로 거의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중앙 조성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건축계의 큰 목소리가 좀 크신 이제 승 선생님께서 얘기를 했죠. 그 온라인 투표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 보기에 중앙 편측하면 당연히 약간 부정적 의미가 있는 편측을 하겠냐, 중앙을 하지 라는 얘기를 했고, 광장이 이제 한쪽에 있어야 된다, 길과 함께 있어야 된다, 어느 쪽이 됐든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집권을 하면서 박원순 시장과 많은 일을 했던 승 선생님이 이게 목소리가 이제 강해지면서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한 2, 3년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하고 현상설계 해가지고 이제 공사가 시작된 거죠. 가끔 고민이 드는 게 언제부터 광화문 광장이 광장이었었나. 2002년도에 뭐 월드컵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고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어서 사실 차도도 그냥 그때는 그냥 점령 아닌 점령을 하고 광장처럼 썼던 거잖아요. 이게 꼭 광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언제부터 이게 뭔가 광화문 광장이라는 이야기가 붙었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광장이라는 그 단어, 영어로 하면 뭐 플라자? 피아제? 네, 피아제? 스퀘어? 스퀘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광장은 뭐가 광장일까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광장이라는 한글적인 의미로 보면 넓을 광자의 장소잖아요. 넓은 장소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뒤집어 생각해보면 넓은 장소 널려 있는 곳에서 한 곳만 지칭해서 광장이라 할 수는 없어요. 이 얘기는 넓은 장소를 확보하기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굳이 넓은 장소를 확보했기 때문에 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의미가 있는 거죠. 미국 도시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미국 도시들을 보면은 광장이라는 붙인 공간이 광장 같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원에 가깝죠. 서유럽에서 많이 생각하는 광장의 역할이 작아요. 그 얘기는 미국이라는 도시 자체가 넓은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넓은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만들고 오픈 스페이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광장이라는 공간은 좀 뭔가 반대로 되게 컴팩트한 도시 환경을 전제로 한 공간이었을 때 의미가 있다. 이게 유럽 같은 도시들에서 사실 광장 문화가 발달을 맞아요. 하는 거죠. 유럽의 도시들은, 네. 유럽의 도시들은 다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 도로랑 도로를 연결해주는 어떤 공간적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거를 뭐 좀 규모가 작던 아니 좀 크던 그래서 광장으로서 연결을 한 거죠. 그렇죠.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광장이라는 공간은 유럽에 있는 광장에 가까운데,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럽은 중세 시대라는 걸 거쳤잖아요. 미국은 중세 시대라는 게 없었고, 중세 시대라는 거는 성이라는 한정된 영역 안에 사람들이 몰려 살았잖아요. 되게 밀도가 높은 공간이었어요. 그 광장, 그 성 안의 공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을 만든 거죠. 성당이나 뭐 시청이나 이런 데 앞에. 그래서 시민 행사든 정치적 행사를 했어요. 이 컨텍스트를 봤을 때 광장이라는 공간은 시민 도시라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시민사회라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배경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항상 그 공간은 이목이 집중되는 공간이었어요. 정치인들이 되게 좋아했던 공간들이죠. 그런데 이제 중세시대는 종교의 중심인 주교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많이 주목하지 않지만 사실은 시민사회도 광장에서 무슨 역할을 했어요. 이 세 개의 집단이 균형을 이루면서 그 광장을 썼는데 이게 절대 권력으로 넘어가는 바로크 시대로 넘어가면서 광장이 이제 권력자들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권력자들이 자기를 상징하는 공간이 막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이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정돈되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되게 반듯한 광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점점 종교적인 세력이나 시민 세력들보다는 정치적인 세력들의 위주로 돌아가는 장소를 만든다 보니까 광장 주변의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벤트적인 광장으로 많이 바뀌게 되고 그게 정점을 이룬 게 공산주의 국가의 광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나 뭐 북한이나 네, 그렇죠. 중국이나 사실 광장은 그렇죠. 정말 광장이잖아요. 넓기만 한 공간이죠. 네. 광활하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도 있었죠. 여의도 광장. 네. 혹시 여의도 광장에서 일어났던 가장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뭐 행사나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국군 날 네. 국군 퍼레이드죠. 저는 사실은 약간 솔로 대첩? 솔로 됐죠? 뭐 기억난다. 네. 기억난다. 네. 맞다. 뭐냐면 크리스마스인가 연말에 어쨌든 솔로들이 이제 어떤 게시판을 통해서 모여서 저는 안 갔습니다. 네. 남녀가 모여서 언론으로 모여서 그 광장 안에서 이제 소개팅처럼 그렇게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광장이라는 문화가 시대적으로 쭉 꾸준히 왔다기보다는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 광장이라는 공간이 도시라는 컨텍스트를 배경에 깔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시골에 가면 넓은 공간 많아요. 그렇죠. 광장이라 부르지 않잖아요. 네네. 그거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도시의 삶이 그 시민들에게 체화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공간이 저는 광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1990년대 시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90%가 넘어가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10명 중에 9명은 도시에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90년대생 이후 사람들은 어떤 도시에서 전혀 모르는 남과 어떤 공간을 공유하고 향유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막 시골에서 태어나고 이런 분들은 이게 낯선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만 그 공간을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횡행한 공간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90년대 이후부터 광장에 대한 사용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식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월드컵 2002년이나 그 다음에 이후부터 발현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실 서울에 우주순처럼 광장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럼 광화문 광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사실 조금 전에 아처형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광장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촉발제가 됐던 건 정말 2002년 월드컵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 다음에 그것들을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임팩트 있는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 함께해서 원동력이 된다는 부분들을 느낀 사람들과 그걸 또 공감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촉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정치적으로 또 움직이게 된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보면 유럽보다는 의미적으로는 좀 많이 늦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시민의 생각과 어떤 의지를 표출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광장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또 잘 이용하고 있고 그 정점이 이제 촛불 집회였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한테 약간 충격적이었던 거는 내가 차도에 앉아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근데 그건 광장이에요. 네, 저는 차도에 그동안엔 항상 차도는 내가 피해야 되는 공간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들이었는데 차도에 가서 앉아도 되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도 활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사실 계속 체득을 해왔던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나오면서. 두 분의 의식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보면 되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보면 서울시청과 광화문 광장은 옛날에도 광장이었어요. 도시계획 시설상 얘는 교통광장이었어요. 그러면은 교통광장은 교통용으로 넓은 장소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교통광장이란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그럼 교통용으로 넓은 장소 빼요. 그럼 교통용이라는 거에서 네. 교통의 주체를 우리가 사회가 자동차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교통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교류하고 통행하는 주체가 자동차가 아닌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거기에 머물러서 넓은 장소를 향유하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죠. 근데 저는 그 행정적인 용어가 어떻게 교통한테 광장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광장은 넓은 장소니까. 그렇죠. 넓은 장소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왜냐면 교통시설이라고 했을 때 내 다리를 교통시설로 놓지 아니 그리고 아니 통시설이죠. 아니 고속도로를 광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 넓은 도로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광장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의 다리. 사람의 다리를 교통수단이죠. 왜냐면 그건 수단인 거지 교통시설로 또 넣지 않아요. 시설. 근데 수단을 위한 어떤 물리적인 뭐 공간이나 건물이 그 시설이라고 본다면 교통시설인 거죠. 사실 사람을 위한. 근데 제가 그럼 궁금해요. 그러면 땅에 대한 용도적으로 보면 보도도 사실 도로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로가죠. 그 새롭게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 이 광장도 광화문 광장도 지목이 이제 땅이 아니라 어떻게 도로로 돼 있는 도죠, 거죠. 도로. 그러면 지목도 도조고 도시계획 시설도 여전히 교통광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차량을 위한 곳으로 할 거냐? 아니죠. 차량을 위한 곳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지우고 네. 교통의 주인도 인간이다 네. 라고 한다면 거기를 점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광화문의 중앙광장일 때 네. 의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사고인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가가 중앙에 있는 교통광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네.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그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차가 거기 들어가도 네.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사실은 도로는 차가 다닌 데고 보도는 사람이 다닌 데로 명확하게 용도가 분리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김 사장님 네. 말처럼 네. 도로에서 네. 좀 자동차가 이만큼이고 사람이 이만큼이 나누는 순간 네. 사람은 더 이상 자동차가 가는 공간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교통의 주체도 인간이라 주정하는 순간 네. 지금 자동차가 물론 많이 다니는 그 공간도 아주 당연스럽게 인간이 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네.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맞는 건데 그쵸, 그동안에 우리는 그런 인식을 못 가진 거였죠. 그런 틈이 없었죠. 네, 그리고 사실 자동차랑 사람이랑 딱 했을 때 이미 물리적으로도 차이가 나는데 내가 그쵸, 네. 자동차보다도 우선이야라는 인식을 사실 갖기 쉽지 않잖아요. 우선이라고 해도 부딪히면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도시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차량을 피해야 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사람이 더 피해라는 식으로 이제 도시를 만들었던 거죠. 육조나 지하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지만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네, 바뀌고 있는 거죠. 사실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은 광장이라는 걸 되게 그냥 막 붙이는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그쵸. 서울광장도 광장, 광화문 광장도 광장. 전 청계광장이 가장 약간 신선했는데 청계광장도 광장이라고. 네, 소라 껍질 있는 그 광장. 네. 네. 빨간색. 남대문 앞에 있는 것도 광장이에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간 발전해왔던 광장의 뭐 사회적 의미를 따지면은 사실 어디다 붙여도 괜찮은. 넓은 장소는 다 광장이죠. 네. 유럽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 구조가 그대로 예전부터 있었던 것에서 차츰차츰 변해갔던 구조가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광장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게 아니라 계속 광장을 어떤 걸 밀고 계속 큰 공간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광장은 사실 만들기 제일 어려운 게 광장이에요. 도시계획가나 설계가 입장으로서 그냥 약간 넓히면 광장이 되겠지 하고 만들지만 네. 그러면 활성화가 안 돼요. 처음에 도시 설계를 할 때 광장을 먼저 넣으세요? 아니면은 할 때? 아니 두 분 도시 설계 전공하셨으니까 좀 얘기를 더 광장 해보시죠. 먼저 넣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넣으세요? 대부분 도시계획 설계가 없는 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여기다 광장을 넣어야지 하고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도로를 연결하고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든 광장들은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광장이라는 걸 밀도가 높은 공간에서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시계획과 설계를 하는 순간 밀도를 적정 배분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과밀한 상태에서 어렵게 만든 그 넓은 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또 그런 건축이나 도시의 커리큘럼이 대부분 이제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의 밑에서 배우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시에 대한 관점을 크게 밀고 새롭게 까는 방식을 취하고 그러면 거기서 다 적정성을 만들어 놓고 세팅을 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생태계가 형성돼 있고 그것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고밀화되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어떤 큰 공간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약간 맥락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에서도 유럽의 신도시 있잖아요. 유럽의 신도시 광장들은 그냥 비슷해요. 그걸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광장의 모습 잘 안 나와. 아니 근데 거기도 횡해. 그렇긴 해요. 근데 뭐 저는 라데팡스 갔을 때 계획적으로는 사실은 새롭게 만든 건 맞는데 구조적으로는 충분히 그 파리의 어떤 그 구조들이 잘 녹아있는 느낌이 살짝 들긴 했었거든요. 라데박스 상위 위에 있는 걸 광장으로 인식을 하시는 거죠. 그 이제 라데팡스 게이트 앞에 이제 쭉 펼쳐져 있는 라강다 네네. 난 그것도 광장 같지 않던데. 저는 파리에 있는 광장들도 그렇게 광장 같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게 네.
유진 오스만이라는 도시계획가 다 쳐버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유진 오스만이라는 절대 권력, 그다음에 이 나폴레옹이라는 절대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장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콩버드 광장 이런 거 보면 다 만들었거든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광장이 이태리 광장인데 이태리 광장들에서 보이는 그런 뭔가 친밀한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광장 같아. 우리가 지금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광장은 꼭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광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거거든요. 얘기하자면은 그 넓은 공간이 광장을 한다면 넓은 공간의 엣지 그 변이 어떠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건물과 그 넓은 공간이 친밀하게 만나고 그 건물의 1층이 퍼미어블 해가지고 상가나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카페나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해야지 저는 진짜 광장 같아요. 뭐 서울광장이나 아까 얘기한 파리의 콩버드 광장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그냥 넓은 공간은 중앙 로타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서 그런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광장은 그 이태리 시에나에 있는 campo 광장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시민사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물리적으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도시에 있는 주인들이 시민의식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공간을 어떻게 향유할지를 체득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만드는 공간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보여주는 광장은 이제 시에나에서 멀지 않는 역시 이태리에 있는 산지미냐노에 있는 세 개의 연속된 광장을 저는 예로 들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광장은 사실 연결성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광장을 지나서 다른 곳으로 또 연결될 수 있어야지 그게 저는 광장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차를 타고 가서 내려서 차 타고 내려서 거기서 나 광장 왔네? 이게 아니라 그치. 네, 저는 그게 왜냐면은 그동안에 광장이 했던 역할들이 어떤 사회 안에서 뭐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게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웨덴 광장 그래요? 스웨덴에 광장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뭐가 있는 거야? 자연? 이케아가 있나? 자연? 오케이. 저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시민 의식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당장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시민의 어떤 의식과 공간을 활용하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성숙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장의 의미, 뭐 광장의 구조적인 내용들, 뭐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편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화문 광장이 어떻게 되면은 좀 더 좋을지, 물론 개인적인 의견들이겠지만 네.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